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러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 최후의 역작입니다. 유럽 제1의 투자자 코스톨라니가 넘치는 기지와 유머로 돈의 매력을 탐지하며 증권 거래와 투자 심리의 중요한 변수인 투자의 근본적인 비밀과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투자자들에게 21세기 증권시장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 그리고 변화와 상승, 하락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경제적인 성공의 결정적인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며 자신의 성격과 투자 전략의 일치라고 말하는 저자의 돈과 투자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옮긴이는 한윤진, 발행은 미래의 창입니다. 80년이 넘는 투자 인생을 통해 유럽 제1의 투자자로 추앙받는 앙드레는 최후의 역작인 이 책에서 박학다식함과 재치 넘치는 유머로 돈과 투자 그리고 인생의 황금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원칙을 요약하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관한 세계사적인 사건들, 돈과 부를 추구하여 그것을 획득한 사람들, 혹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투자 인생을 통한 수많은 경험들이 코스톨라니 특유의 유머스러운 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 주식시장의 생리,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들이 쉬운 용어와 문체로 쓰여져 있어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구축된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가 마냥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사기다.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사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커다랗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케이크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눈 케이크. 이때 공평하게 나눈 케이크 조각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의 작은 조각보다도 작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체제가 나은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커다란 케이크였다. 아마도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좀 더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주의 역시 돈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많은 이들에게 돈이란 힘과 지위를 상징한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친구나 사기꾼 혹은 질투하는 사람과 아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든 빌부터 살려는 식객들이 꼬이기도 한다. 그들은 전부 돈에 매료되어 있다. 돈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이를테면 육체적 장애, 흉측한 외모 등 모든 불행을 기꺼이 보상해준다. 또한 사회적 야망이 있지만 미천한 출신이 발목을 잡는 사람들을 위로해준다. 돈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조상들을 대체할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 돈은 의학적 보호, 건강, 수면 연장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돈의 이러한 장점을 점점 더 감사히 여기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돈이 내게 있어 건강 다음으로 가장 큰 특권인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벌어야 한다. 대다수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그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만 난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역설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컨대 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100만 골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그 사람은 진정한 백만장자야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들에 있어서 상대가 단순히 최소 100만 골덴을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정의에 따르면 백만장자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그런 사람은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항아리 속의 뱀처럼 돈의 최면에 걸려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 마냥 돈을 쫓으려 하지 말고 오나시스가 말한 것처럼 돈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상승하는 주가를 뒤쫓기보다 하락하는 주가와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장기 투자자는 게임꾼 같은 단기 투자자와 정반대다. 그들은 노후 대책이나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놓은 뒤 몇십 년간 보유한다. 그렇게 그들은 시세를 아예 보지도 않으며 애당초 관심도 없다. 극심한 불황이 찾아와도 장기 투자자는 보유한 주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주식에 남겨둔다. 장기 투자자는 주로 우량 주식에 폭넓게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한다. 또한 특별히 미래 유망 종목을 재빨리 알아내고 사두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를 보고 매수할 주식을 선별한다. 그런 까닭에 인덱스 펀드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무려 수십억 달러가 임팩트 펀드에 모여들었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명 블루칩이라고 하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편안하다. 오늘날 대표적인 대형 장기 투자자는 바로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이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관리하는 만큼 이들은 증권의 보유 기간을 길게 잡아야만 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혜자들에게 이것은 행운이나 다름없다. 관리자가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에서도 장기 투자자는 주식 게임꾼들과 정반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꾼이 돈을 잃는다면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시작한 시점과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 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일 내에 백만장자 대열에 오를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로 미국에서 둘째가는 부자가 됐다. 그런데도 단기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사고 팔아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몇 년 전부터 장기 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단기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줄줄이 잡혀있는 강연과 인터뷰로 계속 여행을 해야 하고 칼럼과 책을 집필하는 활동만으로도 너무 바쁘다 보니 투자에 몰두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나는 500종목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한 종목도 팔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추가로 사기만 할 뿐이다. 솔직히 말하면 난 여러분 모두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약속한다. 주식으로 성공한 투자자 가운데 단기 투자자의 비중은 극히 낮다.
만약 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내 조언을 듣고 내 말을 그냥 따르기만 한다면 이 책은 그냥 이 지점에서 끝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본능은 매우 강력하다. 사실 이런 단기 투자가 주는 자극을 나보다 잘 이해할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80년 동안 나는 세계 외환, 유가증권, 원자재 시장의 순종 투자자였다. 시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편적인 의견과 다른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은 물질적인 보상 이상으로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나는 순종 투자자란 누구인지 금융 자본과 장기 투자자 혹은 단기 투자자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증권 심리학. 당신은 부하 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시장 기술을 증권 수학자들이 고안해낸 차트나 오실레이터, 모형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기술적 이해란 오롯이 다음에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현재 증권의 대다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런 이유에서 나는 투자자를 부하 내동파와 소신파 두 부류로 분류한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즉 투자자를 지칭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한다.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부하 내동파의 덕일 때가 많다. 앞서 소개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개인꿈들이 부하 내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하 내동파와 소신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신파는 과거 프로이션의 물특기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네 가지 요소, 즉 포지를 가지고 있다. 포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을 의미한다.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정의를 말하자면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음을 가리킨다. 당시만 해도 혁명적인 신산업이었던 전기와 컴퓨터 분야가 몹시 유망 종목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나의 한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추가 매수까지 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55년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바로 그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10에서 20%씩 폭락했다. 아이젠하워가 대선 후보로 다시 오를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했다. 나는 중개인에게 추가 증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내가 사용 가능한 신용을 한계까지 끌었음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내 주식의 상당량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다. 나처럼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도 주식을 되팔아야 했고 그 결과 폭락은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젠하워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러자 증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옛 시세를 되찾았다. 몇몇 주식은 시세가 무려 10배나 뛰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다. 몇 년 뒤인 1962년 2월 나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또 한 번 겪었다. 당시 나는 파리 증권시장에서 활동 중이었다. 물론 이번에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빚은 없었다. 단돈 1프랑까지 전부 내 보유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당시 알제리는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독립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 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4명의 프랑스 장군들이 드골 정부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드골이 알제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야말로 국가 위기 상태였다. 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그날 저녁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드골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순간만큼은 프랑스 전체가 그의 결정을 따랐다. 4명의 장군들은 항복했고 주식시장은 손실의 절반을 회복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피바다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진 단어가 되었다. 이 2차례의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생각. 지적으로 거래하는 주식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 아무리 천재적인 사고를 지녔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몰트케가 언급한 4가지 요소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때로는 이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나는 차르 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에게 있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나이가 지긋한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그 말이 옳다. 아마도 인내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준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투자가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때의 근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렸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행운. 물론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필요하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다.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시세가 예측과 다르게 변하면 그 즉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롯이 증권이 소신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 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달려있다. 증권이 부하 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반면 나쁜 소식에는 붕괴가 올 만큼 즉각적으로 동요된다. 또한 반대로 소신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호재성 소식은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나쁜 소식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므로 같이 살펴봐야 한다. 하강운동의 끝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승운동의 시작도 알아차릴 수 없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투자시장, 주식, 채권, 원자재, 보석 등 투자가 이뤄지는 모든 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혹은 동행 국면, 과장 국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원형에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 이어진 198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약세장을 예를 들어 하나의 완전한 증권시장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 이미 1년이 넘도록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 극심한 위기에 당시 비즈니스 위크의 표지에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금,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유가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주요 골자였다. 이런 상황 설명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지수는 유가급 등으로 두 자릿대로 치솟았고 그 시절 누구나 화폐 절하의 위험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 설명이 완전히 옳다고도 할 수 없다. 증권시장에서 절반의 진실은 이미 완전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더는 주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월 스트리트에서는 날마다 5천만 주씩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누군가가 5천만 주를 팔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5천만 주를 샀다는 의미였다. 증권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나 주가란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주식 논평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데 그토록 불투명했던 1982년의 주식시장에서 5천만 주나 사들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당연히 소신파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은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티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상승운동의 제1국면인 조정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차로 떨어진 주가는 조정 국면 시기를 거치면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신파 투자자들이다. 1988년 말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내건 고금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금리 정책의 고삐를 다소 느슨하게 풀자 장기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그 후 경제와 정치 상황은 점차 회복되었다. 미국은 월남전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미 대사관 인질극의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제 미국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뉴욕으로 망명해 거주했던 개인적 경험에 비춰본 바 나는 미국이 단지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레이건은 그런 미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되돌려 주었다. 이 시기의 시장은 내가 동행 국면이라고 이름 붙인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평행선을 이루며 가볍게 동반 상승했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갔고 상황이 나쁘면 주가도 다시 하락했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마침내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동행 국면 시기인 두 번째 국면의 매수자를 나는 혼혈하라 부른다. 그들의 반은 소신파 투자자이면서 반은 부안해동파 투자자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의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매수는 주가를 계속 상승시킨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이어가든 아니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10가지 사항들을 명심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의 수업료는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증권가의 거목, 80년 투자 인생의 경험을 종합한 이 백미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소양한 책 속의 문장으로 투자자의 무기는 첫 번째도 경험이고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경험이다. 나는 지난 80년간 쌓은 나의 경험을 내 몸무게만큼의 황금을 준다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없는 애국심에 옷깃을 여미게 하고 독창적인 예술세계가 살아 숨지는 김무일 작가의 에세이 오색무직의 은빛 속으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